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사흘 전 중장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 첫 도발입니다. 10일에 있을 새 대통령 취임과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진영을 짜면서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최근의 한반도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 새 정부 출범, 새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엿새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최근에 북한의 그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차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거죠. 왜냐하면 2018년 5월 달에 그 여러 나라의 5개 나라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보는 앞에서 그 파괴를 하면서 다시는 핵실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핵실험 모라토리움인데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근데 금년 3월 6일 날 그 갱도를 다시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 이 위성으로 포착이 됐죠. 대체로 한 2달 기술적으로 한 2달 걸릴 거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3월 6일부터 2달이면 5월 6일쯤 되겠죠. 그렇게 되면 취임식 직전이 되는데 과거에도 한 일주일 정도를 미리 잡습니다. 핵실험 날짜를. 그 안에 가령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빼거나 하면은 날 좋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바람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는데 5월 6일 그 쯤에서는 갱도공사가 이제 마무리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취임 직후가 될지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이 될지 그거는 자기들이 계산해 가지고 아마 전략적 그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될 것 겁니다. 물론 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 다 봐가면서 네. 타이밍을 정할 거예요. 예. 네,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위협이라고 하기에는 좀 엄청난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위협적이기는 한데 원래 그동안에는 북한은 핵을 자기네들이 가져야 되는 이유를 미국이 핵으로 자기들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수단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25일 날은 연설을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만 핵을 가지려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핵을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네. 그거는 아마도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더 긴밀해질 것 같고 새 정부 들어서서 또 이미 해놓은 말이지만은 지금 다시 공약에는 그게 안 들어갔던데 가령 핵 선제 공격이라든지 무슨 정밀 타격이니 그다음에 또 사드 배치니 그다음에 또 북한이 도발하면은 도로 형벌을 고치겠다는 식의 얘기들을 좀 강한 얘기들을 했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그런 것이 북한한테 굉장히 강하게 꽂혔을 거예요. 말하자면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오히려 한반도 주변에다 배치를 시키고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더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를 미리 해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남북 관계 개선 얘기도 좀 했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담은 남북 정상회담 화보집도 발행을 했고요. 이런 핵 위협을 통한 압박 또는 대화 어느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에 강점이 있다고 딱 단정적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네. 투트랙이죠. 투트랙인데 양면 전술. 그러니까 친서를 교환하면서 그 내용에 그때 2018년에 우리가 참 친하게 지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보름 후에는
이 2018년 화보집을 아주 굉장히 그 두껍게 냈어요. 83페이지나 되게.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역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우리가 누리고 남북의 5천만 국민들한테 7,500만이군요. 7,500만 그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었는데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지금 내보내는 거고 동시에 그러나 만약 남쪽에서 새 정부가 강하게 나가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뭐 친서도 교환한 것을 공개하건 마당에 또 미사일을 왜 쏴? 도대체 본심이 뭐야 그러는데 정치의 세계에서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다 해보는 거지. 어? 네, 이제 우리 그러니까 남쪽 정부가 2018년에 봄과 같은 그런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싶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협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친서 교환 공개고 그다음에 화보집 발간이고 그러나 강대강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그게 핵실험,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고. 네, 이제 우리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진용이 짜졌고 또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도 발표했는데요. 외교 안보 분야 주요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인수위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하며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점을 국방 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내놨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도 명시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 확보와 대규모의 한미 실기동훈련 재개, 한미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재건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자유적 차원의 선제 타격을 거론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우방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새 장관 후보자들의 발언을 들으니까 이제 새 정부의 큰 대북 정책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이제 이 밑그림이 그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큰 방향은 지금 이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박진 후보자의 그 국회 답변 중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뭐 인식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게 30년 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93년 그때 김영삼 정부 초에 NPT 탈퇴 3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관련 동북아 관련 그 국가들이 전부 북한이 핵을 가져가지고는 절대로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안보 차원에서도 위험만 더 커질 텐데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버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북한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핵을 갖지 않으면은 미국이 언제 우리를 쳐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핵을 내려놓겠다. 그 얘기를 계속 되풀이했어요. 특히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다 말고 정상 회담을 하다 말고 도바다리 대화라는 걸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장의 주어는 미국입니다.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는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 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그냥 핵을 가져가지고는 도움이 될 거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는 안 되고
수교도 해주고 종전도 해주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은 핵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계속 핵 가지고 너희 잘 살 수 없어는 얘기한다고 내려놓겠는가? 그거는 그 새 정부에서 이제 그 NSC가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통일부 장관 청문회는 안 왔기 때문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일단 지난 30년 동안 북핵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은 복귀해 보면은 그냥 말로 핵 가지고 너희 좋을 게 없어 하는 얘기 가지고 핵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정권 끝날 때쯤 그거 안 되는 거였구만 하는 식의 일은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어요.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핵을 포기해야 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을 보장해달라. 그러면 핵을 포기하겠다. 그 얘기는 불가침하고 종전하고 불가침을 보장하라는 얘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들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나중에 실제로 협상을 시작하면 일단 당신네가 먼저 비핵화를 해.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를 해줄 수 있어.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당신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북한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 못 믿는가? 북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직접 제가 들은 바로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둘이 같이 약속을 해도 북한이 자기네가 우리가 약속을 하기면 미국은 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갖가지 제재를 가하고 그러지만 미국이 약속을 깨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약속과 강대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동시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말을 믿습니까? 행동 대 행동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나 새 정부 NSC가 바로 동시 행동, 그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소위 이 체제 안전 보장 이거 없이는 핵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그거를 북한의 그런 미국의 대북 압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합리적인 우려라는 표현을 써요. 합리적인 우려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미국을 겁내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그건 지금 그냥 말로 핵을 계속 가져가지고는 내게 도움될 거 없다는 식의 설득은 되지도 않고 절대로 북핵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이런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내가 어떻게 제발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었는데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선비핵화 후 경제 지원이죠. 그러면 비핵 개방 3천이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첫째, 두 번째 경제 개방을 하면 국제사회와 한국이 손잡고 북한의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를 올려주겠다. 그게 비핵 개방 3천인데 지금 개방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지만은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하면은 경제 협력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비핵 개방 3천하고 프레임이 같다, 구도가 같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출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비핵화를 먼저 입구에서 먼저 보장받고 들어가려고 하면 일이 안 되죠. 진도가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입니다. 한반도 정세, 북핵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일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안보실 1차장으로 각각 임명했는데요.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물들이란 평가입니다. 포괄 안보적 관점에서 저희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 그다음에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는 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영향도 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분명히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한때는 그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기 전에는 육자회담 같은 데서 중국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러시아까지도. 네. 이 육자회담에 남북, 미, 중, 일로 6나라 아닙니까? 그 육자회담이 2003년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 9월 19일 날은 육자회담을 통해 육자회담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합의하기를 6나라가 다 공동으로 합의하기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고 그게 한반도 비핵화예요. 한반도 비핵화가 1번이고 2번이 미북 수교, 미일 수교입니다. 3번이 대북 경제 지원입니다. 4번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이었었어요. 그 네 가지를 그것도 이제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런 조건이라면은 중국도 협조하고 러시아도 돕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뭐 BDA 제재라는 걸 가해가지고 북한이 못 믿겠다 해서 판을 깨고 그 이듬해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해버렸죠. 그게 부시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 쪽은 노무현 정부 때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 4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지만 이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략적인 나라는 아주 전략도 아닌 전략을 정책이라고 내걸고 북한이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고 손 들고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그게 무슨 전략입니까? 잠깐만, 그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해버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오바마 정부 임기 중에 그리고 운 나쁘게도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5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다고 봐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트럼프 때 들어와서 다시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또 한 번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5월 달쯤 또 하면은 7차 핵실험인데 7차까지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그 무슨 국제사회에 인정하건 안 하건 웬만한 국가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북한은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의 반대급부가 더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미국은 지금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바이든 정부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하나라도 풀어야만 뭡니까 11월 달에 지금 열리게 돼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한테 완전히 의회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외교적인 성과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아까 저 김성한 안보실장이 내정자가 뭐 국익을 중시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네. 자기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문 핵 문제를 타결을 짓는 이 협상을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북한을 무슨 대가 주지 말고 북한한테 대가 주지 말고 그냥 압박으로 핵을 뺏어내자 할 때 북한이 그걸 들어주겠는가. 네. 그때 한미 간의 보조 브리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지금 출범 직후부터 알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새 정부에서는 이제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쿼드 참여 등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글쎄 그러니까 예.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부에서 한 뭐 2004년 말에 나올 때까지 한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통일 외교안보 분야에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동맹을 강화하고도 자기의 국익이 눈앞에서 큰 국익이 넘실거리면 그쪽으로 하는 게 외교예요. 네. 동맹 약속했으니까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줄 거다. 우리 떼놓고 가지 않을 거다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이번 돼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좀 되겠습니까? 그런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죠.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떠날 때는 정상회담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라도 하나만 북핵 문제라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쿼드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게 강화하고 싶어 해도 그게 쉬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인도도 별로 이렇게 쿼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주만 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쿼드에 가장 적극적인 게 일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그만큼 딸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그야말로 눈만 부릅떠도 천하가 벌벌 떨던 시절의 미국이 이미 아닌 것을 모르고 자꾸 동맹을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한 한반도 진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